그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방금 전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사모님 잔에만 독을 넣으라고. 카페 알바로 근근히 살아가던 저를 쓰레기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칠순생신이라며 내민 화해의 자리. 스페셜티 커피를 내려주던 호텔 직원이 온몸을 떨며 제 귓가에 속삭이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잠깐 시선을 돌린 그 찰나에 제 커피잔과 남편의 잔을 소리 없이 바꿔놓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고 이내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식탁 위로 쓰러졌습니다. 안 돼. 왜 네가 쓰러져? 내가 전현한테 먹이려고 준비한 건데. 스스로 입을 열어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무너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햇살이 창유리를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던 오후 2시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40층짜리 유리 건물로 우뚝 솟은 그랜드 세진 호텔. 오늘따라 로비 입구에 세워진 화이트 장미 장식이 유난히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발레 파킹을 맡기는 고급 세단들, 정갈하게 유니폼을 갖춰 입은 도어맨,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까지. 이 건물 안에 발을 딛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우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우아함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복도 끝 프라이빗 다이닝룸 쪽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흘러왔습니다. 호텔 측에서 특별히 준비했다는 계절꽃 장식, 아이보리빛 리넨 테이블복, 금테를 두른 도자기 세트. 어느 하나 허투루 놓인 것이 없었습니다. 창 너머로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펼쳐졌고 늦은 오후 햇살이 그 풍경 위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서아입니다. 서울 마포구 골목 안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 그 아름다운 방 안에서 무릎 위에 두 손을 얌전히 모으고 맞은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혜란 회장, 국내 호텔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이름. 세진 호텔 그룹의 총수이자 오늘 칠순을 맞이한 주인공. 그리고 제 남편 이준혁의 어머니. 오늘이 그분의 생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2년간 그분과 나눈 시간들이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준혁이 제 옆에 앉아 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진 호텔 그룹 기획전략본부 전무. 어머니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 후계자로 점지된 사람.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제 편에 선명하게 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조차 그의 탓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강혜란이라는 존재 앞에서 누구도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어머니, 오늘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우세요. 칠순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요. 내 아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나? 잘했어. 강혜란 회장이 천천히 리넨 냅킨을 들어 무릎 위에 얹으면서 저를 곁눈질로 훑쳤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 웃음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아래 어딘가 서늘하고 날카로운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서아야, 오늘 우리 좀 편하게 지내보자.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다는 거 나도 알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가족끼리는 가족답게 지내야 하는 건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분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화해의 말, 부드러운 미소. 그런데 왜 가슴 한쪽에서 경계심이 가라앉지 않는 것일까요? 2년간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카페 알바생 주제에 감히 새진 구름 문턱을 넘었다며 제 앞에서 손가락질하던 그 눈빛. 제가 직접 만든 수제청에 무언가를 몰래 섞으려다 들켜 어물쩍 넘어가던 그 밤. 시댁 가족 모임 초대장 목록에서 제 이름만 빠져있던 것. 시어머니가 주최한 자선 행사 테이블에서 며느리 자리가 없어 서 있어야 했던 그 민망함. 말 한마디, 눈빛 한 번, 태도 하나. 아무것도 아닌 척 흘려보냈지만 그것들은 모두 가슴속 어딘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는 할 수 있는 가장 단정한 말을 골랐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강혜란 회장이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가볍게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프라이빗 룸 바깥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식음팀 직원이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살짝 다부진 체형에 눈매가 선하고 조용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 같기도 했지만 넓은 호텔 안에서 마주치는 직원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해온 원두가 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도 오늘 좋은 커피 한 잔 내줘야지. 강혜란 회장이 자신의 핸드백에서 작은 크라프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 원두로 3잔 내려주세요. 스페셜티로 정성껏. 직원이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그 남자의 손이 눈에 띄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잠깐, 아주 잠깐 그 손 위에 머물렀습니다. 긴장한 직원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원이 룸 안쪽 커피 스테이션 쪽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강혜란 회장과 남편 이준혁은 올해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 대화에 끼지 않은 채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먼 곳에서 뭉게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구름이 지나가면 이 자리도 끝날 것이고 그러면 다시 골목 카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만 잘 버티면 됩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커피를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성껏 추출된 스페셜티 커피가 3잔의 얇고 고운 도자기 컵에 담겨 실버 트레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짙고 그윽한 커피 향이 룸 안에 번지자 강혜란 회장이 눈을 살짝 감으며 향을 맡았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여유로워서 저는 오히려 그 여유로움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혜란 회장의 잔이 먼저 놓였습니다. 이준혁의 잔이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잔이 테이블에 내려앉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제 옆으로 몸을 기울이며 잔을 내려놓는 그 찰나였습니다. 그의 손이 접힌 리넨 냅킨 하나를 테이블 모서리에 살짝 밀어두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고 가늘게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절대 그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사모님 커피잔에만 독성 물질을 넣으라고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귓속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손끝이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숨이 목 안에서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꽉 다물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혜란 회장은
이준혁과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 하나 주지 않은 채 직원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몸을 뒤로 빼면서 제 손바닥 위에 차갑고 작은 무언가를 슬며시 쥐어주었습니다. 손가락만큼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라도 드시게 되면 이것을 바로 삼키셔야 합니다. 해독제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한 서비스 동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처럼 저는 약병을 손바닥 안에 꽉 쥔 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온몸의 신경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등에서도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무릎 위에 냅킨이 손에 쥐어지는 것도 모른 채 저는 그저 테이블 위에 커피잔 하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잔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혜란 회장이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자, 칠순이 된 날 우리 가족 셋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 참 좋네. 이준혁이 잔을 들어 어머니를 향해 가볍게 기울였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받침에서 미세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룸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호텔 매니저가 들어와 강혜란 회장에게 나지막이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급한 전갈이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잠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가족 식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강혜란 회장이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몸을 매니저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이준혁도 진동이 울리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식탁 아래 떨리는 손으로 제 커피잔과 이준혁의 커피잔을 자리를 바꿨습니다. 잔받침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마에서 땀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강혜란 회장이 매니저를 짧게 돌려보내고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어디서 끊겼더라. 내 칠순 기념으로 우리 건배나 할까? 남편 이준혁이 그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입만 적시고 내려놓아 주기를. 제발 한 모금만, 아니 한 방울만. 그러나 이준혁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그 커피를 세 모금 들이켰습니다. 짙은 커피빛의 액체가 그의 목을 넘어가는 장면이 제 눈에는 슬로 모션처럼 천천히 보였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이준혁의 얼굴이 그냥 창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가 목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컥컥 기침이 터져 나오더니 상체가 앞으로 꺾였어요. 손이 식탁을 헛잡으면서 커피잔이 넘어졌습니다. 짙은 커피가 아이보리색 테이블보 위로 번졌고 꽃 장식이 기울어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은빛 스푼들이 카펫 위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룸 안에 퍼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이준혁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의 몸이 제 팔 안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혜란 회장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그대로 테이블에 떨어뜨렸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이름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리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왜 네가 쓰러져? 내가 전현한테 먹이려고 준비한 건데. 내 아들한테 왜 이런 일이? 그 말이 룸안에 울렸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시금팀 직원이 복도 쪽으로 뛰어나가 응급 연락을 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약병 뚜껑을 비틀어 열었습니다. 이준혁의 턱을 가볍게 들고 그 안에 해독제를 흘려 넣었습니다. 삼켜야 해. 여보, 삼켜줘. 이준혁의 목젖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그 다음엔 점점 가까이. 응급실은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처치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이준혁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는 약병을 쥐었던 자국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깨물고 있었는지 입안에서 쇠맛이 났습니다.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제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강혜란 회장이었습니다. 비서 2명을 양옆에 거느린 채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VIP룸에서 있었던 일이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분의 표정은 이미 다시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서아야, 도대체 오늘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아들이 왜 저 꼴이 됐는지 설명해봐.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그 자리에서 어머니 입으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직원들도 다 들었어요. 강혜란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눈빛에서 저는 공포를 읽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새어나갔다는 사실을 그분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즉시 그 공포를 덮어버렸습니다. 강혜란 회장의 손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제 뺨을 향해 날아왔고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찰싹 빈 병원 복도에 소리가 퍼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백이 뭐야? 누가 들었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다 내년이 꾸민 거 아니야? 어머니, 거기 시금팀 직원도 있었고 매니저도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강혜란 회장이 눈을 좁혔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제게도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지시입니다. 레스토랑 쪽 직원 명단 전부 뽑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CCTV 원본도 오늘 밤 안으로 정리해야 해요. 매니저한테도 연락 넣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증거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준혁 환자 보호자 맞으시죠? 네, 어떻게 됐어요? 제 남편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해독 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위세척도 마쳤고요.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볼 거예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장기 손상이 심각했을 텐데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선 강혜란 회장이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바꾸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정말 괜찮은 거 맞죠? 후유증은 없는 건가요? 네, 회장님.
위세척이 잘 끝났고 해독 반응도 좋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강혜란 회장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복도 바닥에서 올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때리고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하던 사람이 지금은 또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더 이상 바닥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강혜란 회장이 비서들을 거느리고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여전히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빛이 복도 끝 창문을 물들이고 그 빛에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강혜란 회장님 측 비서실장입니다. 잠깐 자리를 옮겨 말씀 나누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위자료 10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가시면 추가로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더 이상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묵직하고 빳빳한 종이들이 들어있는 것이 손에도 느껴졌습니다. 사람 목숨이 그렇게 싸요? 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죽이려다가 친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게 10억으로 끝날 일인가요? 사모님,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는군요. 우리 회장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다음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러 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비서실장이 내민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병원 복도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가서 어머니께 전해드리세요. 돈으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그 짓, 제가 세상에 다 알리겠다고요. 비서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휙 돌아서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새벽 햇살이 눈이 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받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갈 곳은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관할 경찰서 형사계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광등 빛이 눈에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형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어젯밤 제 커피잔에 독성 물질을 넣었습니다. 그걸 제 남편이 실수로 마시게 되어 응급실에 갔고요. 고소장 작성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가요? 어디 사시는 분인데요? 세진 호텔 그룹 강혜란 회장님이세요. 형사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돌아온 형사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그냥 고부 사이에 오해가 생긴 거 아닐까요? 어머니 말씀을 좀 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기도 하고 며칠 좀 쉬시고 그래도 억울하시면 다시 오세요. 조서는 그때 작성하시죠. 형사님,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지금 고부 오해라고 하신 거예요? 사모님, 일단 가세요. 저는 두 주먹을 쥔 채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형사가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미 손이 뻗쳐 있었습니다. 경찰서까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이제 의지할 곳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젯밤 제 손에 해독제를 쥐어준 그 직원.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고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한 데다 아침부터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소모한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세진 호텔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직원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이름 하나를 묻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서럽게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을 때였습니다.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경찰복을 입은 두 남자와 양복 차림의 노신사, 그리고 어젯밤 비서실장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윤서아 씨 맞으시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노신사가 들어오며 손에 든 두꺼운 서류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강혜란 회장님 측 법률 대리인 최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묵비권 행사 가능하시고 하시는 모든 말씀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작은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이준혁의 입에 털어넣었던 그 해독제 약병이었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사모님 가방에서 발견된 겁니다. 성분 분석 결과 해독제입니다. 독약과 해독제를 세트로 준비해 오신 셈이죠. 말도 안 돼요. 그 약은 호텔 직원이 저한테 건넨 거라고요. 최 변호사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제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그 자리에 있었던 호텔 직원 6명이 어제 오후부터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모님이 평소 남편분 재산에 집착하셨고 시어머님을 수시로 험담하셨으며 어젯밤 커피 머신을 직접 만지신 게 목격됐다는 내용이 일치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 매수당했다고 하시겠죠. 법정에서 해보시죠. 머릿속이 새하얗게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잠깐만요. 남편한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3번만 해야 제대로 남편의 번호를 누를 수 있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경찰이 나를 잡아가려 해. 여보, 나 아니야. 어머니가 꾸민 거야. 제발 믿어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야,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 사진이랑 진술서랑. 나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 잠깐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손 안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목을 에워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호텔 로비로 끌려 나오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이미 가득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두 손이 수갑에 묶여 있어 얼굴을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 그대로 노출된 채 로비를 가로질러 끌려갔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순간 기자 한 명이 휴대폰 화면을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굵은 글자로 기사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단독, 세진 호텔 후계자 독살 미수, 계산적인 며느리의 두 얼굴. 저는 그 화면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모든 판이 짜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좁고 차가운 유치장이었습니다. 시멘트 벽 얇은 매트 하나, 묵직한 쇠창살. 창살이 잠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매트 위에 무릎을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24시간이 필름처럼 흘러갔습니다. 호텔 VIP룸의 꽃향기, 직원의 속삭임,
약병의 차가운 감촉, 이준혁이 쓰러지던 장면, 강혜란 회장의 자백, 경찰서에서 돌아선 형사의 등 비서실장의 봉투 그리고 수갑. 평범했던 제 삶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마포구 골목에서 원두를 볶던 아침, 이준혁과 처음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걷던 그 봄날, 그 모든 것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양복의 젊은 남자가 쇠창살 앞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 이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불리하게 짜여 있고요. 지금이라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인정하시면 형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그게 현실적입니다. 변호사님도 그쪽 사람이에요? 저는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길을 안내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다시 매트 위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유치장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대로 살인 미수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지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짙게 밀려오는 것은 남편의 흐릿한 목소리였습니다. 의심이 담긴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아 씨 긴급 면회가 들어왔는데 만나시겠어요? 누구예요? 직접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실은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두꺼운 투명 가림막, 양쪽으로 의자 하나씩. 저는 안쪽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림막 너머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면회실 안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맞은편 문이 열리고 두꺼운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린 그 사람이 자리에 앉기 전 주변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호텔 VIP룸에서 제 귓가에 속삭였던 그 식음팀 직원이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한쪽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그 얼굴 누가 그런 거예요? 어젯밤 사모님 가신 다음에 매니저가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거기서 좀 맞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림막 너머로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은서 아빠예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스쳤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재료를 사러 나간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처마 밑에 비를 피하려는데 골목 어귀에서 웅크려 앉아 엉엉 울고 있는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자기 몸보다 큰 노란 배낭을 메고 빗속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흐느낄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저는 우산을 씌워주며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왜 울어? 집 어딘지 알아? 아빠가 이 근처 어딘가 있는데 못 찾겠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아이를 카페로 데려가 따뜻한 핫초코를 내줬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훌쩍이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2시간 가까이 동네를 함께 돌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결국 아이 아버지를 찾아줬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온 아버지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은서였습니다. 은서가 은서 아빠셨어요? 네, 사모님 덕분에 우리 은서가 살았어요. 그날 사모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저 그날부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생각했어요. 세진 호텔에 취업하고 나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가림막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도 자신의 손을 맞댔습니다. 사모님, 시간이 없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 안에 구형 폴더폰 하나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원두 봉투를 건네면서 지시할 때 제가 이 폴더폰으로 전부 녹음해 뒀어요. 돈봉투 건네면서 입 단속하라던 목소리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USB 안에는 주방 쪽 CCTV 원본이 들어 있어요. 호텔 매니저가 서버 들어가서 지우기 전에 제가 먼저 빼냈습니다. 은서 아빠. 사모님이 우리 은서 찾아주신 분이잖아요. 저 어젯밤부터 건달들한테 쫓겨다녔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사모님부터 도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림막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도망 다녔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이거 어디 전달하면 될까요? 저 면회 끝나면 또 어디로 피해야 해서요. 제 대학교 선배 중에 강민석 변호사라는 분이 계세요. 인권 변호사로 오래 일하셨어요. 그분한테 전해주세요. 강민석 변호사 알겠습니다. 나가자마자 바로 갈게요. 은서 아빠,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여기서 나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속해요. 사모님이 우리 은서 구해주신 분이에요. 은혜 갚는 겁니다. 꼭 이기세요. 우리 은서가 사모님 기도하고 있어요. 면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은 사람들로 빼빼 들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가득했고 검사석 뒤편에는 강혜란 회장의 비서실장이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이미 이긴 사람의 것이어서 오히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수갑찬 손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진술하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인석에서 누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깔끔한 차콜 정장에 안경을 쓴 중년 남자. 강민석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셨구나, 오셨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에는 심각한 조작 정황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어젯밤 긴급 입수한 결정적 증거 2가지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이 자리에서 갑자기 공개하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합니다.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을 폭넓게 허용합니다. 변호인은 계속하세요. 강민석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법정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법정 안에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혜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봉투 안에 든 거 오늘 며느리 커피잔에 넣어요. 색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까 절대 들키지 않아. 끝나면 이 번호 다시 누르지 말고. 법정 안이 일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검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강민석 변호사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법정 모니터에 호텔 주방 복도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강혜란 회장이 직원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매니저가 서버실로 들어가 화면을 조작하려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한참 동안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사 측, 이 증거에 대해 반박할 내용 있습니까? 검사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 윤서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수사 과정의 증거 조작 정황이 의심되며 진범의 존재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도록 합니다. 법정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석의 기자들이 우르르 일어나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허둥지둥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석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수갑이 풀리는 차가운 감촉이 손목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강민석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 위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강혜란 회장으로부터 살인 미수를 당했고 증거인멸과 무고까지 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지는 순간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병원복 위에 점퍼만 걸쳐 입은 이준혁이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매달린 채 환자용 슬리퍼를 신고 저를 향해 비척비척 걸어왔습니다.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나 진짜 사람이 아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한참 동안 무릎 꿇은 이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속에서 그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강혜란 회장의 자택과 세진 호텔 그룹 본사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이 오가는 대낮에 수십 명의 수사관이 들어서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튿날 새벽에는 강혜란 회장이 잠옷바람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오는 영상이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이거 다 며느리가 꾸민 함정이에요. 내가 왜 내 아들을 죽여요? 다들 정신 차리세요. 평생 최고급 정장만 입고 살았던 그분이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바람으로 카메라 앞에 끌려 나오는 모습은 묘하게 숙연했습니다. 이준혁은 퇴원 며칠 뒤 어머니를 면회했습니다. 끝까지 큰 소리 치시더라. 다 며느리가 꾸민 짓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위임장 던져두고 왔어. 그룹 후계자 자리, 재산 지분 다 포기한다고. 어머니랑 나는 이제 남이야. 여보, 괜찮아? 후련해.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진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자란 사람이 스스로 그 그늘을 잘라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는 데에는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준혁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강혜란 회장이 수감되어 있어도 그룹 안에 남은 그 손길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집행관이 명도 집행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새 주인이 명도 집행 신청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빼셔야 합니다.
여긴 저희 집인데요. 등기부등본 보세요. 지난주에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남편 이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 결혼할 때 잠깐 어머니 앞으로 해뒀던 거 들어가시기 직전에 다 팔아넘기신 거야. 은행 앱을 열자 통장 잔액칸에 0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 월급 통장 관리 권한을 그대로 갖고 계셨으니까 한 푼도 안 남겼어.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옷가지와 이불 몇 채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빌딩 숲이 멀어지고 좁고 가파른 골목길이 펼쳐졌습니다. 산동네 꼭대기의 단칸방.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 한 구석에 거무스름한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이준혁이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아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런 데서 살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둘이 함께 있잖아. 살아있잖아. 그거면 됐어. 저는 그 사람 옆에 앉아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 두 사람이 기대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한 채를 바닥에 깔고 이준혁은 그 위에 모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깜빡이는 형광등을 바라봤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가방을 뒤져 약국에서 사뒀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생리가 2달 가까이 늦어진 것을 정신없는 날들 속에 그냥 흘려보냈었습니다. 좁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2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검사기에 두 줄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쥔 채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기쁨이 먼저였는지 두려움이 먼저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곰팡이 핀 단칸방에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 이준혁은 새벽 5시면 작업복을 챙겨 건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늦은 저녁에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인 뒤 새벽 1시까지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돌아올 때마다 작업복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들어서면서 늘 제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괜찮냐고, 잘 먹었냐고. 임신하면서 카페 알바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입이 끊긴 채 점점 불러오는 배를 안고 좁은 방 안에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이준혁 혼자 버는 돈으로는 분유값조차 빠듯했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한 대로 버텼고 겨울에는 전기장판에 의지해 몸을 데웠습니다. 산부인과는 동네 골목 끝 작은 의원 하나뿐이었습니다. 영양제 하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진통이 온 새벽 이준혁은 마침 대리운전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는 작업복 위에 점퍼만 걸친 채 저를 부축해 동네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분만실에서 5시간을 버텼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산모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분만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작고 빨갛고 따뜻한 생명이 꼼지락거렸습니다. 아오나 엄마야. 분만실 문 너머에서 이준혁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 다음 날 바로 퇴원했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와
이불 위에 아오니를 눕히고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후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출산 나흘 만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남편은 출산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분유 한 통이 너무 비쌌습니다. 여보, 며칠만 쉬다 가면 안 돼? 아오니 분유값은 벌어야지. 걱정 마, 나 안 죽어.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문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다가오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잘 자던 아오니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오니의 입술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뺨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작은 가슴이 빠르게 들썩이면서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어머, 우리 아기, 아오나, 왜 이래? 떨리는 손으로 이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 아오니가 숨을 잘 못 쉬어. 입술이 다 파래졌어. 지금 가. 너 먼저 큰 병원으로 가. 바로 가. 저는 작은 강보로 아오니를 감싸 안고 슬리퍼 차림으로 골목길을 뛰어내려왔습니다. 큰 길에서 손을 흔드니 택시가 멈췄습니다. 기사님이 제 다급한 얼굴을 보고 말없이 대학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응급실은 새벽에도 북적였습니다. 접수 창구로 달려가 아오니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기 좀 봐주세요. 입술이 다 파래졌어요. 숨을 잘 못 쉬어요. 당직 의사가 아오니를 진찰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요. 일단 산소 공급부터 하고 정밀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후 남편이 흙먼지 묻은 작업복 그대로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심초음파 화면을 들여다보는 의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우리는 작은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부모님 충격이 크실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이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 심장에 선천적인 기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 안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 맞죠? 수술만 성공하면 정상 생활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입원비랑 수술비 합쳐서 4천에서 5천만 원은 보셔야 합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 안에서 우두둑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둘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습니다. 동사무소, 구호단체, 은행. 어디를 가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절차가 있어요. 서류 심사가 한 달은 걸려요. 죄송합니다. 신용 기록을 보니 이준혁 명의로 4년 전에 빚 보증이 서 있었습니다. 강일한 회장 명의의 채무였습니다. 남편 몰래 그분이 아들 이름을 도용해 보증을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 사무실까지 찾아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책상 너머 사내가 저희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신용기록도 엉망이고 보증인이라도 있어야 빌려드리지요. 우리 아기 죽어가요. 이자는 얼마든지 드릴게요. 아주머니, 우리도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남편이 기둥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아오니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기계의 힘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병 너머를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누구라도 좋아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아오니 좀 살려주세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외투를 제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더 자.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안심이 되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저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갔습니다. 그 시각 이준혁은 도시 외곽의 교도소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깎지 못한 수염이 덥하게 자라 있었고 작업복 점퍼는 흙먼지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높은 회색 담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생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곳이었습니다. 면회 신청 창구에서 이준혁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강혜란 회장이요. 제 어머니입니다. 특별 면회 신청합니다. 면회실 안에서 이준혁은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수의를 입은 강혜란 회장이 2명의 교도관에게 호송되어 들어왔습니다. 석 달 전 압수수색을 당하던 그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얼굴은 노랗게 떴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운 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절한 아들이 어쩐 일이야?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디 한번 말해봐. 무릎 꿇고 빌면 들어줄까 생각해보지. 이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점퍼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있는 아오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가슴에 여러 가닥의 선이 연결되어 있고 얼굴은 피기가 가셔 푸르스름했습니다. 이준혁이 그 사진을 가림막에 천천히 밀착시켰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어머니 손녀입니다. 어머니 핏줄이에요. 이하온이라고 이제 100일 됐습니다. 강혜란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사진 위에 고정됐습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이래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못 산대요. 수술비가 5천만 원 가까이 드는데 저희한테 돈 한 푼이 없어요. 동사무소도 구호단체도 은행도 사채업자도 다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한 달을 기다릴 수 없어요. 아온이 못 버텨요. 강혜란 회장이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수의 자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미워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 아이는 어머니 손녀잖아요. 사진 자세히 보세요. 어머니 어릴 적 사진이랑 눈매가 똑같아요. 가라, 나는 그런 손녀 둔 적 없어. 그러나 강혜란 회장의 시선은 자꾸만 사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준혁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면회실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아오니만 살려주시면 제 평생을 어머니께 바칠게요. 강혜란 회장이 가림막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돈과 자존심으로 쌓아 올린 그 단단한 성벽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사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작은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림막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이 아이 정말 내 손녀냐? 내 피가 흐르는 아이냐? 네, 어머니. 어머니 손녀예요. 강혜란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강혜란 회장의 몸이 새우처럼 굽어졌습니다.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돈에 미치고 자존심에 미쳐서
내 핏줄을 죽이고 있었구나. 내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강혜란 회장은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어미가 미쳤었어. 우리 손녀 어떻게든 살려야 해. 교도관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내 변호사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 급해요. 박상철 변호사 지금 바로 불러주세요.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긴박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벽에 매달리다시피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오니의 심장박동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는달한 곡선이 평평한 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심박수 50, 45 계속 떨어져요.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우리 아오니 제발이요. 당직 의사가 뛰어들어와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유리벽을 두 손으로 두드리며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무과에서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하온 아기 보호자분, 이하온 아기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저예요. 제가 엄마예요. 어머님, 방금 수술비 전액 결제됐습니다. 5천만 원 입금 확인됐고요. 입원비 보증금까지 전부 처리됐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익명 후원자라고만 적혀 있어요. 어머님,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수술실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아오니의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침대를 따라가다가 수술실 자동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든 아오니의 얼굴이 멀어져 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이마를 대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뒤늦게 이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아오니 수술비 들어갔지? 들어갔어. 여보,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어머니께 다녀왔어. 어머니가 다 해주셨어. 나중에 얘기하자. 아오니 잘 지켜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 동안 수술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수술실에 붉은 불이 꺼지고 자동문이 열린 것은 정확히 10시간 후였습니다. 피 묻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천천히 내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끝났습니다. 심장 기형 부위 완벽하게 교정됐어요. 아온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다리가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이준혁이 제 옆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아오니는 작은 가슴에 붕대를 두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볼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너무 곱고 따뜻해서 저는 그 작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준혁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발을 만졌습니다. 아오나,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이제 아빠가 잘할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오니는 3살이 되어 뒤뚱뒤뚱 걷다가 엄마 아빠를 부르며 달려드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수술한 흔적은 가슴에 작은 선 하나로만 남았습니다. 이준혁은 지인의 소개로 소규모 부티크 호텔의 운영 매니저 자리를 얻었습니다. 세진 그룹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호텔이었지만 자신이 아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마포구 골목 안카페에 다시 알바 자리를 얻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사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단칸방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이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새벽마다 원두향을 맡으며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은서 아버지 박성현 씨는 지금 그 카페 근처 백반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손님이 없는 틈에 혼자 울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강혜란 회장의 특별사면 심사가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강이 부쩍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남편의 면회 이후 간간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한참 손에 쥐고 있다가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같이 가볼래? 아온이도 데리고. 그래, 같이 가자. 한 번은 데려가야 할 것 같아. 그날 오후 세 식구는 차를 몰아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뒷좌석 카시트에 앉은 아온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꽃 날아가. 그래, 아온아. 벚꽃이야. 예쁘지? 면회실 안으로 들어선 강혜란 회장은 정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고 두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도도하고 서늘하던 눈빛 대신 어딘가 모르게 무너진 사람의 눈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림막 너머로 아온이를 보는 순간 그분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쁘게. 강혜란 회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림막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온이는 영문도 모른 채 가림막 너머의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다가 작은 손바닥을 가림막에 쫙 붙였습니다. 할머니, 안녕. 강혜란 회장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이 아온이의 작은 손바닥에 자신의 손을 마주댔습니다.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두 손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강혜란 회장이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서아야, 너한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가도 갚지 못할 죄를 지었어. 어머니, 그날 일어난 일들, 그 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다 기억해요. 잊지 못해요. 강혜란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어머니가 우리 아온이 살리셨잖아요. 아픈 아이를 위해 그 돈 다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려고 왔어요. 미워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온이가 이렇게 크는 동안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사는 게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그만 마음 내려놓으세요. 강혜란 회장이 그 자리에서 가림막에 이마를 박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 어미가 너무나 큰 죄를 졌어. 그리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야.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며느리라는 단어가 진심을 담아 흘러나온 것이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도 가림막 너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온이가 그 사이에서 할머니의 우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아온이 있어. 강혜란 회장이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다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강혜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었던 그분의 백발이 흔들렸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아야,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 살았어. 당신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 우리가 같이 한 거야.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아오니가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작은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교도소 높은 담장을 넘어 파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을 타고 우리 세 사람의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준혁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봄볕이 등 뒤에서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날 교도소 정문을 나서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움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가벼운 일이구나. 평생 저를 지우려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니 가장 먼저 가벼워진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봄날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